수업을 하고요. 수업을 하기 앞서서 하나 광고를 좀 하면. 친구는 안 와요? 응? 그 친구는 수학만 들어요. 하하하하. 그리고 그 친구는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요. 네.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친구인데. 그럼 가요? 가요. 이 정도 수준 가지 않았어요? 검정고시 봐서 합격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가요. 어디 가요? 서고라 그러는 것 같은데? 물어봐. 서고였던 것 같아. 뭐 둘 중에 하나겠지. 서고 아니면 남친거겠지. 아마 서고인 것 같더라고. 그래요. 뭐 확실치는 않아요. 여튼 오늘은 이 사람의 돌연변이를 할 것이야. 사람의 돌연변이를 해가지고 거기 47페이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쭉쭉쭉 해서 54페이지까지 오늘 할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면 유전 단원까지 정리가 끝나죠. 그렇게 하고 나서 내일은 뭘 할 거냐? 내일은 대망의 이 1등급 만들기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따라서 내일까지 몇 페이지까지 풀어와야 되느냐? 자, 1등급 문제집을 딱 펴보는 순간 어머나 세상에 유전에 해당하는 페이지가 65페이지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렇죠? 저번은 났는데 풀지는 않았었죠? 그래요. 65페이지까지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내일은 요거 이 1등급 만들기 문제 중에서 가급적이면 틀린 거 위주로 좀 질문을 받는 형태로 하고 싶군요. 한 문제 한 문제 풀어가지고는 1시간 만에 그만큼 다 못하니까. 알겠죠? 대답 좀. 그래요. 꼭 풀어오는 걸로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은 그러면 사람의 네? 돌연변이만 해요? 오늘 돌연변이만 해요. 돌연변이하고 유전단원 정리하고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47페이지를 펴보세요. 자, 중학교 때까지는 돌연변이에 대해서 돌연변이 같은 게 일어날 수 있다 정도만 얘기를 했지 특별히 어떤 특정한 돌연변이가 있고 그게 왜 일어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배우지를 않았었어. 그래서 여기는 이제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 거니까 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사람의 돌연변이야. 뭐 다른 동물의 돌연변이 이런 거는 크게 관심 없고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초파리의 돌연변이 요 정도가 나오지 나머지는 웬만해서는 이제 사람의 돌연변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사람은 염색체 수가 몇 개인가요? 46개죠. 46개인데 사실 44개의 상염색체와 성염색체 XX 또는 XY라고 불리우는 성염색체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돌연변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크게 나누는데 뭐냐면 첫째는 염색체 숫자의 이상이 있는 경우. 이게 이제 기본인데 이게 정상인데 이거 말고 숫자 자체가 이거랑 다른 경우를 바로 염색체 수 이상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염색체 돌연변이, 거기 나오는 염색체 돌연변이에 해당하는 게 이겁니다. 자, 46개인데 그 수가 많아지거나 적어질 때, 많아져도 문제가 있고 적어져도 문제가 있어요. 또는 염색체 일부가 없어지거나 중복되면 돌연변이가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 염색체 일부가 없어지거나 중복되면 그거는 이 염색체 숫자 이상이 아니라 뒤에서 나오는 유전자의 이상으로 되는 녀석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는 좀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일단 염색체 수와 관련된 돌연변이를 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돌연변이라는 게 뭐냐? 유전자나 염색체가 손상이 돼서 그래요. 유전자가 손상돼서 나타날 수도 있고 염색체가 손상이 돼서 나타날 수도 있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해주고 유전자면 뭐야? 염색체라는 거 위에 일부 조그맣게 있는 것들이 조그맣게 여러 개 놓여 있는 게 그게 유전자잖아. 그래서 유전자의 일부에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것도 돌연변이고 그 다음에 염색체 자체가 개수가 막 많아진다든지 줄어든다든지 그렇게 해서도 돌연변이가 나타날 수 있구나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정의는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자손에게 갑자기 나타나는 거, 그거를 돌연변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유전병이라고 하는 것도 돌연변이랑 비슷한데 일단 유전자나 염색체의 이상으로 자손의 몸의 형태나 기능에 이상이 나타나는 병으로 돌연변이는 유전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관계. 그러니까 유전병이라는 건 돌연변이에 의해서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 돌연변이라는 건 결국 원인 쪽에 가까운 것이고 유전병이라는 건 결과에 가깝구나. 그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그런 거 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운 증후군이라고 해서 비교적 흔한 유전병이 있어요. 염색체 이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 본 적 있니? 미소? 네. 다운 증후군 친구들 본 적 있니? 그게 뭐예요? 그래요. 저 있어요. 본 적 있어요? 친구 있어요. 저는 서울에 살 때, 내 오기 전에 서울에 살았었잖아.
서울에 살 때 거기 강서구에 살았었거든. 강서구에 살았는데 강서구에 특히 이제 가영동에 살았는데 가영동 근처에 그렇게 이런 지체 장애부터 시작해서 특수학급 비슷한 시설 굉장히 많아. 거기 뭉쳐 있어가지고 우리 사는 곳 근처에 뭐 이렇게 다운 증후군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되게 다양한 이런 유전병을 가진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다운증후군이 뭐예요? 다운 증후군이 뭐냐면요. 일단 생긴 게 되게 독특해. 약간 이렇게 좀 얼굴이 동그랗고 눈 사이가 좀 멀고 저 아니에요. 저 아니고 눈 사이가 멀고 얼굴이 동그랗고 그다음에 약간 좀 이렇게 혓바닥도 좀 두껍고 일단 기본적으로 지능이 매우 낮아서 IQ는 한 60에서 70 사이 그 정도 되는 그러니까 약간 말하는 거라든지 행동하는 거에서부터 일단 알 수 있어. 그리고 겉모습도 좀 일반 사람이랑은 좀 다르게 생겼어. 근데 다운 증후군이 있는 경우에는 다 얼굴이 비슷하게 생겼어. 뭐 여튼 눈은 모르겠는데 얼굴은 되게 동그래요. 그래요. 그렇고 여튼 저 일상적으로 생활을 하기는 조금 힘들고 그것도 조금 더 중증이 있고 조금 더 경증이 있어가지고 경증인 경우에는 일반 학교 교육을 받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웬만하면 다 이렇게 특수 교육을 받는 그런 식으로 가게 되죠. 근데 그게 빈도가 그렇게 막 낮거나 그러지도 않아. 거기 보면 산모 나이에 따른 다운 증후군 아이의 출생률이라고 해서 오른쪽에 조그맣게 써 있는 거 보면은 산모의 나이가 많을수록 난자 형성 과정에서 염색체 비분리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져서 염색체 숫자의 이상이 있는 아이의 출생률이 높아진다는 거야. 그 축에 보면은 신생아 1000명당 다운 증후군 출생 빈도라고 해서 산모 나이가 20대나 30대는 거의 안 일어나. 그렇지? 그러다가 이제 40대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급격하게 높아져서 40대가 넘어가면 거의 뭐 1000명당 한 40명, 50명까지도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거의 한 4%, 5% 정도가 염색체 숫자 이상이 생긴다는 것이야. 다운 증후군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이 연구 결과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아이를 낳자라는 뭐 그 정도 결론이 나올 수 있겠어요. 산모의 나이가 35살 이상이 되면 다운 증후군 아이의 출생률이 급격히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운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다가 검색만 해봐도 사실 그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볼 수 있어요. 되게 주변에 좀 흔하고 한 1000명당 1명 정도 그 정도 꼴로 있으니까 나는 어렸을 때도 되게 많이 보고 이사 오기 전에는 더 많이 보고 그랬는데 제주도 와가지고 한 번도 못 본 것 같긴 해. 그렇게 있죠. 그런 것들도 이제 염색체 돌연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염색체 돌연변이라는 걸 보면 염색체 이상에 의해 발생하는 돌연변이로 염색체 숫자에 이상이 생긴 경우와 염색체 구조에 이상이 생긴 경우로 구분한다. 뭐 염색체 수 이상이 있으면 두 번째는 염색체 구조 이상. 이렇게 해서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어요. 숫자가 문제가 있는 경우 아니면은 염색체 숫자는 맞는데 숫자는 46개로 맞는데 그 안에서 내용이 조금 뭐 소실됐다든지 아니면 뭐 중복으로 더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뭐 위치가 바뀌었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생기는 이상이 있게 돼요. 돌연변이 두 가지 종류로 나누게 됩니다. 자, 먼저 염색체 수의 이상부터 보도록 하죠. 원래 이 염색체 수가 이상하게 되려면 뭐 어떤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냐면 생식세포를 만들 때 아버지 어머니가 난자랑 정자를 만들 때 그때 원래는 정확하게 23개씩 와야 되지. 22개 플러스 성염색체 하나 이렇게 해서 23개씩 양쪽으로부터 받아야지 46개가 될 텐데 그중에 난자나 정자 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얘가 개수가 안 맞는 경우가 있어.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자, 감수분열 과정, 즉 정자 난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염색체 비분리 현상. 원래 그 감수분열 제1분열 전기에 뭐가 나타나? 이렇게 두 개씩 상동염색 두 개씩 딱 붙은 거. 이걸 뭐라 그러지? 분열이요? 아니, 상동염색체 두 개가 이렇게 딱 붙은 거. 네 가닥으로 된 거. 이가 염색체라고 하죠. 이가 염색체가 딱 생긴 다음에 그게 원래는 띡 분리가 돼야 돼. 두 개씩. 근데 이 분리 과정에서 잘못 분리가 되는 거야. 세 개 가고 하나 이쪽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짝수가 안 맞게 분리가 되면 그 거기서부터 나오는 딸 세포들이 다 염색체 개수가 46개가 아니 23개가 아닌 거지. 그런 식으로 해서 나타나게 돼요. 염색체 비분리 현상이 일어나서 염색체 수가 정상보다 많거나 적어져서 나타난다. 이거 많을 때는 어떻게 일어나는 거였어? 4개가 붙었는데 2개 떨어지는 게 아니라 3개가 가버리면 많아지는 거. 한 개만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그거는 적어지는 거. 그런 식으로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일어나게 돼요. 염색체엔 수많은 유전자가 연관되어 있으므로 염색체 수가 정상과 달라지면 일단
유전자에서 없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게 되는 거지. 그렇지? 엄청 큰 문제가 생겨. 사실 염색체 하나가 더 줄어들거나 오히려 늘어나는 게 낫지. 줄어들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겨요.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늘어나면 염색체가 47개가 돼요. 그럼 뭐가 안 좋아요? 늘어나게 되면요. 걔네들이 원래대로 그러니까 다운 증후군도 사실은 염색체 하나 더 많아서 생기는 거거든. 많아서 생기는 건데 걔네들이 유전자가 2개를 가지고 해서 정상적인 단백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한 줄이 더 생기니까 그게 어떤 식으로 효과가 나타날지 모른다는 거야. 중요한 거는. 몰라. 그게 좋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좋게 나타나는 경우보다는 나쁘게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지. 안 죽지 않아요? 태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염색체 숫자가 아예 이상하면 아예 태아 상태에서 사산되는 경우도 꽤 많아. 꽤 많고 이렇게 그 임신을 한다고 해서 다 태어나는 게 아니거든. 사실은 임신을 하더라도 자연유산이라 그래가지고 다른 어떤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유산되는 경우가 거의 10%에 달해. 10%에 달하는데 그 중에 사실 많은 케이스는 너무 임신 초기라 가지고 이 엄마도 모체도 임신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바로 유산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 되게 많은데 어쨌든 그거까지 다 포함하면 전체 임신 케이스 중에 10%는 기본적으로 자연유산이 돼. 근데 그 자연유산이 되는 원인 중에 그런 식으로 염색체 개수가 이상하면 아예 여기 분열을 하다가 아닌가 보다 하고 그냥 탈락해서 자궁에서 말 그대로 진짜 탈락하는 자궁 내막에서 탈락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유산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그런 거는 대부분 수정되고 나서 2주일, 3주일 요런 때 유산이 되면 그런 거는 뭐 그냥 자연유산으로 보통 염색체 이상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수성 돌연변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갑자기 이수성이라는 뭐 사람 이름 같기도 한데 이수성 돌연변이라고 하는데 이수성이라고 읽으면 좀 이상하고 이수성이라 해서 이자는 다를 이자야. 서로 다르다 라는 뜻이고 수는 숫자. 그러니까 염색체 수가 정상인과 달라진다. 46개가 아니다 라는 뜻이야. 염색체 수가 46개가 아니다 라는 뜻으로 이수성 돌연변이라고 얘기를 하고 읽을 때는 성에다가 강세를 줘서 이수성 돌연변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감수 분열 시에 염색체가 비분리되어서 아까 이가 염색체가 양쪽으로 두 개씩 가야 되는데 뭐 3개, 1개가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버린다는 거야. 제대로 안 떨어졌다. 이거를 염색체 비분리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되면 염색체 수가 2N보다 1개나 2개가 많거나 모자라서 나타나는 돌연변이는 이수성 돌연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밑에 표를 봅시다. 일단 우리 염색체는 상염색체가 있고 성염색체가 있잖아. 근데 이 비분리 현상이라고 하는 건 상염색체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성염색체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먼저 상염색체의 비분리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걸 보면 당연히 남녀 모두에게서 나타날 수 있겠죠. 상염색체에 의한 비분리니까. 그러고 나서 보니까 다운 증후군, 아까 얘기했던 그 다운 증후군이라고 하는 건 염색체 구성이 어떻게 된대? 2N 플러스 1이라고 해서 원래 정상은 44 플러스 XX나 XY여야 되는데 45 플러스 XX, 45 플러스 XY라는 거야. 한 개가 더 많다는 거지. 왜 한 개가 더 많냐면은 걔네들을 핵형 분석을 해. 핵형 분석이라는 게 요 염색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몇 개인지 그거 분석하는 거잖아. 핵형 분석을 해보면 거기 동그라미 띡 하나 돼 있는데 그게 21번째 상동 염색체거든. 21번 염색체가 2개여야 되는데 3개인 거야. 한 개가 더 많아 버리는 거지. 그렇게 되면 다운 증후군이 나타나게 돼요. 총 47개의 염색체를 가지게 되고 정신지체, 심장 기형이 나타나고 양쪽 눈 사이가 멀고 머리가 작다, 얼굴도 동그랗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특징적인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다운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좀 뭐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냥 그렇게 해서 평생 부모가 뒷바라지를 하게 되죠. 네. 다른 증후군에서 네. 뭐 손가락하고 막 그런 거 말고요. 심장이라든가 아니면 폐가 더 많아진다는 거. 아니 뭐 그렇진 않아요. 심장이 2개 이런 건 아니야. 그건 거의 사람이 아닙니다인데 심장이 2개면 그런 거 아니에요? 아, 뭐 박지성이냐? 2개의 심장을 가진 사나이 박지성? 그런 거 아니고 다운 증후군 같은 경우에 보통 이 돌연변이가 그렇게 좋은 쪽으로 돌연변이가 나오는 경우가 흔치가 않고 보통 이제 그 염색체 이상이 있는 경우에 돌연변이가 나타나면 안 좋고 정신지체를 보통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이 다운 증후군도 언어 능력도 떨어지고 뭐 수리 능력 같은 건 당연히 떨어지고 굉장히 좀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렵죠. 그리고 비슷한 걸로 에드워드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에드워드 증후군이라는 녀석도 다 45 플러스 XY, 45 플러스 XX니까 정상보다 한 개가 더 많은 거야. 여기서는 이런 증후군이랑 얘네들이 한 개 더 많은 건지 적은 건지 뭐가 많은 건지 그런 것들을 물어봐. 실제로 물어보게 되니까 이 표를 잘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다운 증후군 그렇고 그 다음에 에드워드 증후군. 에드워드 증후군은 에드워드라는 양반이 발견을 해서 에드워드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얘는 아까 다운 증후군은 21번 염색체가 3개였잖아. 에드워드 증후군은 18번 염색체가 3개야. 그러니까 18번 염색체가 하나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47개의 염색체를 가지게 되고 정신 지체, 관절 이상, 입과 코가 작다, 크기도 체격도 작아지고 굉장히 일상생활을 하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형태가 돼요. 이런 거는 전부 다 남자도 여자도 둘 다 똑같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돌연변이가 되겠어요. 왜? 상염색체 비분리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밑에 있는 건 성염색체 비분리. 내가 그때 미소가 안 왔을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한번 설명한 적 있어. 이게 원래 성염색체라고 하는 게 XX, XY 이게 정상인데 꼭 이거 말고 다른 거를 갖는 사람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거기 보면 터너 증후군이랑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대표적으로 성염색체 이상이 생기는 거거든. 이게 성염색체가 비분리가 일어나는 거야. 비분리가 일어나서 원래 여자라면 XX를 가져야 되는데 X 하나만 딱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지. 빈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 높진 않지만 X 하나만 딱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여자라고 봐야 될까? 남자라고 봐야 될까? 둘 다 아니잖아요. 뭐 엄밀하게 따지면 둘 다 아니긴 한데 어디 쪽에 가깝게 나타나게 되냐 하면 여자 쪽에 가깝게 나타나. 그래서 요거는 문제에서 보통 이제 X 형태인지 Y 형태인지 그거를 이제 보게 되면은 Y가 있으면 일단 겉보기로는 남자. 그러니까 외부 생식기가 남자라는 것이야. 그래서 외부 생식 요 경우에도 당연히 외부 생식기가 남자인데 요거 말고 또 하나 더 나오는 게 뭐냐면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고 해서 XXY라는 얘는 이번에 3개야. 아까는 1개였는데 이번에 3개인 녀석이 나오는 거지. 그렇게 되면 X가 2개 있고 Y가 하나 있으면 일단 겉보기에는 남자야. Y가 하나라도 존재하면 겉보기에는 남자야. 겉보기에는 남자지만 정상적인 남자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X 하나만 있으면 이거를 터너 증후군이라고 부르고 XXY 이런 식으로 해서 정상인보다 하나가 더 많다. 그러면 이게 클라인펠터 증후군이죠. 둘 다 사람 이름이야. 사람 이름이고 보통 발견자, 학계에 보고한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증후군 이름을 만들게 되고 자 그럼 터너 증후군부터 보면은 성염색체가 X 하나밖에 없어. 아하 슬프죠. X 하나만 더 있었어도 정상인데 X가 한 개다 보니까 일단 염색체가 하나 작고 지능은 정상이야. 지능은 정상이고 외부 생식기도 여성이야. 왜? Y 염색체가 없으니까 일단 여성 형태를 띄어요. 하지만 불임이야. 불임이라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가 없고 그리고 키가 좀 작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터너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 치료를 받으면 2차 성징이 나타나고 실제로 이제 여성처럼 크게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경우도 있어. 아이를 못 낳는다 뿐이지 뭐 그렇게 막 아주 크게 막 죽을 만큼 큰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터너 증후군이랑 클라인펠터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핵형이 X인지 XXY인지 이거 가지고 되게 헷갈리거든. 두 개가 뭐 특별히 이게 뭐 터너라고 X 하나고 클라인펠터가 XXY고 어떻게 외우면 되겠어요? 글자 수가 많은 게 염색체 수 많구나. 이 정도로 기억을 해두면 된다는 얘기예요. 미소야 어떻게 외우면 된다고? 미소야 터너 증후군이랑 클라인펠터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성염색체 이상이 있는 거야. 성염색체 이상인데 원래 정상은 XX나 XY여야 되는데 X 하나만 있다든지 아니면 XXY를 갖는다든지 이러면 이상이 있다는 거죠. X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터너 증후군, XXY가 클라인펠터 증후군. Y가 있으면 겉보기에는 남자, Y가 없으면 겉보기에는 여자. 이렇게 기억을 해줘요. 오케이? 자, 그럼 클라인펠터 증후군을 보게 되면 이게 XXY만 거기 써 있는데 사실 XXXY도 가능하다는 거야. 무슨 사람 염색체가 뭐 장난감도 아니고 염색체 수가 막 늘어나요. XXYY라는 형태가 나타나지가 않아. Y는 많이 들어가봐야 한 개밖에 안 들어가요. 근데 Y가 하나 더 들어가는 경우도 아주 드물지만 있긴 있어. 그걸 보고 또 남성성이 너무 강하다 그래서 초남성 증후군? 그 밑에 있네. 성염색체 이상 중에 XXX 해서 초여성 증후군이나 XYY 해서 초남성 증후군 이런 것들도 있는데 얘네들은
그냥 뭐 특별히 다를 게 없어. 그냥 뭐 46개인 사람이랑 크게 별 차이가 없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생식도 가능해. 그렇기 때문에 돌연변이라고 잘 안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여튼 얘네들은 문제가 있다. 무슨 문제? 기본적으로 불임이 된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겉모습은 남성이나 불임이고 정자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되는 거야. 정자 생성이 제대로 안 되고, 그다음에 여성처럼 가슴이 발달해서 그런 형태가 돼요. 외부 생식은 분명히 남자인데 가슴도 나오고 뭔가 좀 애매한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지능이 터너 증후군일 때는 지능이 정상인데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정신 지체도 지능이 떨어지는 그런 것도 같이 동반을 한답니다. 대신에 호르몬 치료를 받으면 2차 성징, 남자의 2차 성징이겠죠. 남성 호르몬 치료를 받아요, 이 경우에는. 이런 거는 정신지체랑 무슨 상관이에요? 정신지체랑 정신지능을 나타내는 것도 굉장히 유전의 영향이 굉장히 커. 근데 이건 성염색체인데. 성염색체인데도 불구하고 정신지체에 영향을 주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염색체 여러 개에 걸쳐가지고 지능과 관련된 유전자가 여러 개 존재를 한다는 거야. 한두 개만 어떤 특정한 1번 염색체에만 지능에 관련된 유전자가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여러 개의 염색체에 지능과 관련된 유전자 부분이 존재를 한다는 거지. 심지어 성염색체 위에도 일부 존재를 한다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면 지능이라고 해서 딱 한 가지가 아니거든. 언어 관련, 수리 관련, 뭐 공간 지각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역이 엄청나게 다양하잖아. 엄청나게 다양하기 때문에 그 염색체마다 조금씩 서로 다른 것들이 들어있는 거야. 완벽한 인간을 만들 수 있겠네요. 완벽한 인간을 만들려면 이 44개 더하기 XX 또는 XY를 다 이제 뜯어 고치는 거야. 다 이제 뜯어 고쳐가지고 뭐 옛날에 공상과학 소설, SF 소설 같은 거 보면 실제로 이제 뭐 먼 미래에는 남자랑 여자랑 결혼하면은 그 아기를 만드는 은행 같은 데 가가지고 네, 들었어요. 해가지고 수정을 시키는데 수정시키기 전에 먼저 이제 이상이 있는지,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키는 어느 정도, 뭐 눈 색깔은 어떤 색, 머리 색깔은 어떤 색 이러면서 그거 다 조합해가지고 원하는 아기를 낳는다잖아. 게다가 임신하는 것도 그러니까 그냥 인공자궁 인공자궁에 착상시켜서 10달 동안 거기서 이렇게 키워서 데리고 오기만 하면 된다잖아. 그런 것이 공상과학 소설에 나와요. 가능하죠? 현재는 안 되지. 현재는 안 되고 몰라, 미래에는 가능할 수도 있겠죠. 일단 이론적으로는 넘어야 할 산이 좀 있긴 하지만 완전 불가능한 건 아니죠. 알겠죠? 자, 이게 뭐냐면요, 염색체 숫자의 이상이 있어서 생기는 이수성 돌연변이에 대한 예입니다. 4개 정도는 꼭 기억을 해주고요. 한 페이지를 넘어가 보죠. 이제 염색체 비분리 현상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게 돼요. 보면 자, 감수 1분열에서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지 않거나 감수 2분열에서 염색 분체가 분리되지 않으면 염색체 비분리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밑에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보니까 원래 이가 염색체가 붙었다가 위에 있는 것처럼 두 개씩 해가지고 묶인 것이 양쪽으로 끌려가야지 정상이잖아. 정상인데 그게 분리가 안 일어나는 거야. 분리가 안 일어나다 보니까 그 다음 단계에서 감수 1분열의 결과로 나오는 게, 하나의 염색체가 원래 2개가 있어야 되는데 1개 더 많고 반대쪽에는 1개가 부족한 그런 식으로 생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인 결과물에서 정상보다 하나 더 많은 생식세포가 2개, 정상보다 하나 적은 생식세포가 2개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게 왼쪽 그림입니다. 왼쪽 그림이고, 오른쪽 그림을 보면 감수 1분열까지는 괜찮아. 감수 1분열까지는 제대로 갔는데 감수 1분열에서 2분열로 넘어갈 때 그때 이제 염색 분체를 하나씩 양쪽으로 가져가야 되잖아. 근데 그 과정에서 비분리가 일어나게 돼서 절반은 정상으로 나오고요. 나머지 절반 중에 하나는 1개가 작고 나머지 하나는 1개가 더 많은 그런 식의 결과가 나온다는 거야. 왼쪽 그림이랑 오른쪽 그림이랑 결과적으로는 차이가 있어. 그치? 여기는 n 플러스 1이 2개, n 마이너스 1이 2개가 나오는데 정상이 2개가 나오고 n 마이너스 1 하나, n 플러스 1 하나 나온다는 그런 차이가 존재를 하게 돼요. 이건 정상이라고 어떠시나요? 아니지. 그쪽이라고 하더라도 왼쪽 부분에 있는 녀석이 수정이 되면 정상적인 자손이 나오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녀석이 수정에 이용이 되면 그게 바로 돌연변이가 태어나게 되는 거지. 그래요. 이 염색체 개수가 달라서 생기는 것 중에 염색체 비분리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수성이 아니라 배수성이라는 녀석이 나와요. 배수성 돌연변이. 이거는 뭐냐면
이수성이라고 하는 거는 정상이랑 숫자가 다르다. 즉 한두 개가 더 많거나 적다라는 걸 이수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배수성은 아이의 염색체 비분리 현상이 통째로 안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이 생시세포를 만들게 되면은 46개였으면 23개가 들어가야 되잖아. 네. 그치? 근데 아예 46개가 통째로 들어간다고. 46개 통째로 들어가고 엄마한테 23개를 받겠지? 아빠한테서 46개를 받고 엄마한테서 23개를 받아서 69개가 돼버리는 현상이야. 그 아빠는 죽지 않아요? 왜 죽어? 죽을 건 없지. 자기가 정자를 만드는 건데 뭐 정자가 날 죽이겠어? 그냥 생시세포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야. 생시세포를. 그러니까 아예 거기에서 하나도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통째로 2배가 돼서 46개. 그리고 엄마한테 23개 받아서 자손이 69개나 갖게 되는 그런 현상인데, 중요한 건 동물에선 잘 안 일어나. 동물에선 거의 안 일어난다고 보면 되고. 미소야, 배수성으로 넘어갔어 우리. 이 친구 숙면을 취하면 안 된다네. 배수성으로 넘어갔어요. 자, 배수성 돌연변이가 뭔지를 설명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라고 치면 23개, 23개씩 받잖아. 근데 이 23개가 22개나 24개라서 문제가 생기는 건 이수성이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통째로 아예 23개가 하나도 안 떨어져서 46개를 받고 아버지한테서 어머니한테 23개를 받아서 69개가 되는 그런 현상을 배수성 돌연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보면 감수분열 시 모든 염색체가 비분리돼서 염색체 수가 3n, 아까 69개가 되면 3n이 되는 거겠지. 그게 아니라 아예 92개가 돼서 4n, 4배체 이런 식으로 돼서 나타나는 돌연변이에요. 그래서 동물 같으면, 사람 같으면 만약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잖아. 46개가 아니라 뭐 69개 이렇게 되면 태어나지도 못해. 태어나지도 못하고 그 상태 그대로 이제 소멸, 자연유산. 더 이상 이게 발생이 안 되는 거지. 그 뭐 생존에 필요한 뭐 여러 가지 이제 발생 과정에서 필요한 뭐 간, 심장, 폐 이런 것들이 제대로 만들어지지가 않는 거야. 그 정도로 이제 염색체가 이상해지게 되면. 그래서 동물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임신 과정에서 뭐 포유류 기준으로 임신 과정에서 다 자연적으로 탈락해버리기 때문에 자연계에서 동물은 거의 관찰하기 힘들어요. 대신에 식물에서는 은근히 이런 게 자주 일어나게 되고, 또 일부러 그 염색체 분리되는 그 과정 자체를 인위적으로 막아서 3배체, 4배체를 일부러 만들 수도 있어. 인위적으로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식물의 경우에는 배수성 돌연변이가 크기가 증가하거나 열매의 양이 증가하는 그런 좋은 쪽으로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경우가 좀 종종 있단 말이지. 동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지만 식물은 그런 게 있어서 밀이나 보리 같은 거 농작물의 품종 개량에 이용이 되기도 한대요. 그래서 씨 없는 수박이라고 뭐 가끔 보면 마트에서 팔잖아. 그런 거를 만드는데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야. 원래 이제 2N은 얼마 이렇게 돼야 되는데 3N으로 넣어버리는 거지. 넣어버리게 되면 뭐가 되냐면 개들 같은 경우에는 생식을 못 하는 거잖아. 동물도 염색체 이상이 있으면 보통 불임이 많이 되잖아. 불임이 많이 되듯이 식물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3배체 이렇게 되면은 생식을 위한 씨앗을 못 만들어. 씨앗을 못 만들어서 씨 없는 수박이 되는 거지. 그리고 건강이 좋아요. 뭐 건강하고는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 크게 상관없다고 하더라고.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 수박을 먹어가지고 수박의 그 유전자형을 우리가 몸속으로 넣어가지고 그거를 사용을 하는 건 아니니까 사실 뭐 크게 상관은 없다고.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 이게 유전자 조작 농산물이 되는 거지. 유전자 조작 농산물. 들어본 적 있니? GMO라고? 네. 옥수수. Genetically Modified Organ?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유전적으로 조작된 뭐 먹거리 뭐 이런 뜻이에요. 식물, 생체 뭐 이런 뜻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품종 개량 이런 것들도 사실 이런 걸 먹었을 때 정말로 아무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깨름칙한 게 사실이고 모르겠어요. 뭐 하지만 씨 없는 수박을 먹고 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못 들어본 것 같아.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수성 돌연변이랑 배수성 돌연변이가 무슨 차이인지 알겠나요? 요거는 몇 개의 염색체에서만 문제가 생기는 거, 이거는 통째로 아예 분리가 안 되는 거. 그래서 요런 거는 사람한테서도 많이 나타나고, 앞에서 이제 종류 몇 가지 배웠어. 다운 증후군, 에드워드 증후군, 터너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 왜 다 이름이 외국 사람인지 사실 저도 그게 좀 가슴이 아프긴 한데 외우기 힘들지. 다 이름이야, 다 이름. 이거는 현상증은 안 나와 있네요. 배수성 돌연변이 별로 관심이 없어. 지금 단원이 뭔데? 사람의 돌연변이잖아. 배수성 돌연변이 사람에서는 안 일어난다고 봐도 무방해. 그래서 별로 그렇게
사람과 관련된 얘기가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염색체 구조 이상. 요 두 번째 구조 이상을 보도록 하죠. 염색체 숫자는 맞아. 44 더하기 XX, XY 이런 식으로 해서 46개라는 숫자는 맞는데 문제는 염색체가 일부분이 끊어지거나 중복되거나 염색체 뭐 이런 염색체 구조 이상에 의해서 염색체 내 유전자 위치가 어머니 아버지한테서 물려받은 거랑 전혀 다른 그런 녀석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요거는 이제 확률적으로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이야. 염색체 구조 이상의 종류는 네 가지가 있어요. 결실, 역위, 중복, 전좌. 이름이 되게 어렵죠? 중복, 결실, 역위, 전좌. 이게 다 한자말이야. 그치? 중복이라는 건 뭐겠니? 이미 있는데 그냥 한 개만 들어가야 되는 게 하나 괜히 복사가 돼서 하나 더 늘어난 거야. 늘어난 거.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중복이라는 녀석은 표에서 왼쪽 아래에 있는 녀석이죠. 그래서 이제 반복되는 애들인데 상동 염색체의 동일한 부분이 삽입이 되는 거야. A, B, C 옆에 그 I, G 이런 식으로 D, E, F, G구나. 미안하다. D, E, F, G 이런 식으로 그게 정상 염색체인데 D라는 게 하나가 더 중복으로 더 들어가는 거야. 더 들어가게 되면 정상 염색체보다 더 길어지게 되겠지. 더 길어지게 되고 순서가 원래 있어야 될 부분이 아닌 부분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걔가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사실 잘 명확치는 않아. 명확치는 않지만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상동 염색체의 동일한 부분이 삽입돼서 같은 부분이 반복되는 경우 A, B, C, D, E, D, E, F, G 이렇게 되면 이걸 중복이라고 불러요. 뭐 중복까지는 뭐 단어 뜻 알고 있으니까 중복이라는 단어 뜻 알고 있으니까 쉽죠. 다음에 두 번째 결실이라는 녀석을 보게 되면 이 결실이라는 게 뭐 열매를 맺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 결실이 결자가 결석할 때 그 결자야. 빠진다, 없어진다 라는 뜻이고 실이 잃어버린다는 뜻이거든. 잃을 실자 써가지고 빠지고 잃어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쭉 다 있었던 거 A, B, C, D, E, F, G, H, I, J 다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C라든지 뭐 아니면 뭉태기로 CD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빠져나가게 되면 빠져서 이제 짧아지게 되는 거지. 정상보다 염색체가 짧아지면 그거를 결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거의 예는 고양이 울음 증후군, 윌리엄스 증후군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앞에서도 4개의 증후군이 나왔잖아.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증후군이 몇 개 더 나와요. 몇 개 더 나오니까. 고양이 울음 증후군이란 건 뭐냐면은 아기가 태어났는데 응애 우는 게 아니라 야옹 운단 말이야. 진짜로. 웃을 일이 아니긴 하지만 이거는 5번 염색체 중에서 특정 부위가 없어지게 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신생아 때 울음소리가 고양이 울음소리랑 비슷하다라고 해서 고양이 울음 증후군이라고 불러.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울음소리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정신 발달 느리고 수명이 성인까지 자라는 경우가 거의 없어. 거의 없고 어렸을 때 죽게 돼요. 보통 정신지체를 동반하고 어렸을 때부터 울음소리가 고양이 울음소리를 내는 범상치 않은 일을 겪다가 유아기나 아동기 초기에 사망을 하게 되는 그런 녀석이 되겠어요. 그거는 이 염색체 결실에 의해서 나타나는 예가 되고요. 그 다음에 윌리엄스 증후군 이라는 녀석도 있는데 얘는 7번 염색체 특정 부위가 결실돼서 나타나는 돌연변이로 뇌 손상을 유발하고 심장 기형, 콩팥 손상, 근육 약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전자가 뭔가 좀 빠지게 된다든지 더 들어간다든지 그렇게 되면 과히 좋진 않아. 뭐 슈퍼 초사이언이 된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 거의 없다고 보고 보통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 것들이 결실이 되겠고요. 그래서 염색체 일부가 없어지면 그 속에 많은 유전자가 뭉태기로 축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결실이 일어나면 아주 심각한 후유장애가 남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확률이 높아요. 그렇군요. 다음 역위라는 걸 보면 역자가 이게 거스를 역자라는 뜻이야. 거꾸로라는 뜻이거든. 위는 위치라고 할 때 그 위야. 그래서 거꾸로 된 위치라는 뜻이거든. 역위라는 말 자체가. 거꾸로 된 위치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원래 순서대로 A, B, C, D, E 하고 F, G, H, I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 중에서 일부분의 위치가 바뀌는 거야. D하고 E가 위치가 바뀌어버려서 돌연변이 생긴 건 A, B, C, E, D 하고 F, G, H, I 개수상으로는 맞아. 개수상으로는 맞는데
원래 얘가 정상이었으면 이게 바뀌어버린다 이거지. 일부가 바뀌게 되는 걸 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한자를 알게 되면 조금 더 알기 쉽죠. 한 염색체 내에서 염색체 끊어진 후에 거꾸로 연결이 되는 거야. 거기서 예를 들은 걸로 보면 A, B, C, D, E, F, G, H, I, J 이게 정상인데 G부터 I까지 끊어진 다음에 거꾸로 붙는 거지. I, H, G 이런 순으로 붙어버리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뭐 예를 들 만한 게 없는 걸로 봐서 얘는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몰라.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고 아직까지 우리가 뭐 땡땡 증후군이라고 이름을 못 붙인 것뿐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전좌라는 녀석이 있는데 이 전좌라고 하는 건 좌자가 좌석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앉아있는 자리 그곳이 전자가 바뀐다 전환된다 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얘가 이 염색체 일부가 상동 염색체가 아닌 다른 염색체에 연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1번이랑 뭐 10번이랑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1번에서 쪼가리가 띡 잘려 나와가지고 얘가 10번에 있는 쪼가리하고 위치를 바꿔버리는 거야. 그렇게 되면 원래 상동 염색체 사이에는 교차가 일어난다 뭐 그런 얘기 앞에서 했었잖아. 그거는 정상인데 교차 일어나는 거 그거는 정상인데 그게 아니라 상동 염색체가 아닌 것들끼리 교차랑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A, B, C, D라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E, F, G, H, I라는 유전자가 이렇게 쭈루룩 있었다고 치면 이 중에서 C하고 D가 갑자기 끊어져서 여기에 있는 H하고 I가 갑자기 끊어진 거 자리를 바꿔서 문제가 된 거는 A, B, H, I 그 다음에 E, F, G, C, D 이런 식으로 갖다 붙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자리를 바꾸었는다 라고 해서 거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상동 염색체가 아닌 다른 염색체에 연결된다 라는 그게 중요한 것이야. 상동 염색체끼리 이런 식으로 일이 일어나면 그걸 교차라고 얘기를 하거든. 교차는 유전적 다양성을 얻기 위한 정상적인 방법이야. 정상적인 방법인데 그게 상동 염색체가 아닌 녀석이랑 바뀌게 되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해서 나타난 건 만성 골수백혈병 이런 것들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하네요. 9번이랑 22번 염색체 사이에 전좌가 일어나게 되면 그게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해가지고 백혈병이 생긴다고 하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염색체의 돌연변이는 그럼 근본적으로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건가요? 그 원인이 뭔가요? 라고 해가지고 많은 연구를 했어. 돌연변이의 원인이 뭘까? 이런 걸 연구를 했는데 사실 딱 하나의 원인을 밝혀내지는 못했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그리고 확률적으로 작용해서 일어난다 정도까지밖에 못 밝힌 것이. 그래서 그 원인으로 하는 게 무슨 뭐 화학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뭐 방사선이라든지 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 그리고 밤에 잠을 안 잔다든지. 그럼요. 밤에 잠을 안 자고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밤에 잠이 안 온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돌연변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암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암세포라는 건 사실 정상세포가 돌연변이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이제 수명을 다하면은 죽는 그런 부분이 망가진 거야. 암도 어떻게 보면 돌연변이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어. 여기 나오는 이 네 가지 태어날 때부터가 아니라 계속 이 세포 분열을 하는 과정에서도 돌연변이가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 그치? 염색체 숫자는 뭐 크게 태어나고 나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일은 없지만 염색체 수는 염색체 내에서 일어나는 중복 결실 여기 전자 이거는 세포 분열할 때마다 그런 식으로 돌연변이가 일어날 확률이 일부 존재를 하는 거야. 일부 존재를 해서 그러니까 밤에 공부한다고 막 이렇게 너무 늦게 자거나 스트레스 많이 받거나 술, 담배 이런 거 하면은 돌연변이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져요. 지금까지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렇대요. 그럼 반대로 되게 행복하게 살면은 몸이 뭐 비슷하대요? 돌연변이가 일어날 확률이 조금 더 낮아진대. 어차피 이 모든 것이 확률의 게임.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확률적으로 암에 걸릴 수 있는 거고요. 아무리 개차반같이 살아도 정말로 뭐 훌륭한 유전자를 받아서 그런 거에 이제 내성도 강하고 게다가 운이 매우 좋다면 아주 건강하게 천수를 누리면서 살다 갈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뭐. 그러니까 인명은 제천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정도까지 해서 일단 사람의 돌연변이 중에서 이 두 가지 염색체 수 이상이랑 염색체 구조 이상 염색체와 관련된 부분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건 뭐라고? 염색체 쪽에 문제가 있는 거. 염색체 쪽에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살펴봤고 뒤에는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염색체가 아니라 염색체 위에 놓여있는 유전자 하나하나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나오는 돌연변이에 대해서 배울 것이야. 그거 하기에 앞서서 49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좀 풀어보고 조금 쉬었다가 넘어가서 계속 보도록 해요. 자, 49페이지 문제. 염색체 돌연변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시오. 염색체의 수나 구조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 나타난다. 맞죠?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고. 2번, 염색체 수의 이상은 감수 1분열에서만 일어난다? 아니야. 감수 1분열이든 2분열이든 나타날 수 있죠. 그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 감수 1분열에서 문제가 생긴 게 왼쪽 케이스, 감수 2분열에서 문제가 생긴 게 오른쪽 케이스, 그렇게 해서 그려져 있지. 그렇기 때문에 두 경우 다 가능하고요. 다음에 다운 증후군과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정상인보다 염색체가 한 개 더 적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다운 증후군은 한 개 더 많은 거야. 정상인보다. 클라인펠터 증후군도 XXY 한 개 더 많은 거지. 정상인보다. 따라서 X라고 해주면 되겠어요.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냥 뭐 다운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 이렇게 이름을 줘놓고 염색체 수가 몇 개인지 알고 있니?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억을 꼭 그 증후군마다 염색체 개수는 몇 개고 문제는 무슨 문제고 왜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기억을 해줘야 돼요. 4번 식물의 경우 배수성 돌연변이를 이용하여 농작물의 품종을 개량할 수 있다. 이 얘기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번은 맞는 말이 됩니다. 2번에 오른쪽 그림은 생식세포가 형성되는 과정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단 상염색체는 정상적으로 분리되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지금 성염색체라는 얘기지. 성염색체라는 얘기고 아버지는 제대로 X하고 Y로 이렇게 분리가 됐고 어머니는 한쪽에만 XX가 들어갔고 나머지 한쪽에는 아무것도 없네. 성염색체가. 그렇게 되면 1번 염색체 비분리 현상이 일어났다. 어머니한테서 염색체 비분리 현상이 일어난 거지. 따라서 1번은 맞는 얘기가 되고요. 2번에 상염색체는 정상적으로 분리됐다고 했으니까 성염색체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거는 옳은 말일까요? 옳지 않은 말일까요? 그렇죠. 사실은 상염색체에서도 비분리 현상은 일어날 수 있어. 그게 바로 다운 증후군이라든지 아니면 에드워드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염색체에서 비분리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라고 했었죠. 2번은 아니고요. 3번 모든 생식세포의 염색체 수 이상이 나타났다? 아니야. 왜? 어머니 거에는 둘 다 이상이 나타났지만 아버지 거에는 이상 안 나타났잖아. 그러니까 이 경우에 3번은 골라주면 안 되겠어요. 4번에 부모의 없던 형질이 자손에게 나타날 수 있다. 이게 뭐야? 돌연변이의 정의지. 돌연변이의 정의가 부모에는 없었는데 자손한테 나타나는 형질. 그걸 보고 돌연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야. 이게 돌연변이의 정의예요. 알아두세요. 그래서 4번은 맞는 말이라는 겁니다. 지금 돌연변이가 나타난다는 건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니까. 그 다음에 5번에 이와 같은 현상으로 씨 없는 수박이 만들어진다라고 했는데 맞아요. 아니에요. 씨 없는 수박이라고 하는 건 배수성이죠. 배수성이면 상염색체도 모두 다 비분리가 일어나야 돼. 근데 문제 그 전제 조건에서 상염색체는 정상적으로 분리되었다라고 했으니까 이와 같은 현상으로 씨 없는 수박이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어머니가 지금 염색체 2개 있는 생식세포랑 이렇게 2개 있는 녀석이랑 없는 녀석이랑 이렇게 두 종류 만들었지. 아버지는 한 개씩 있는 걸로 만들었죠. 요게 뭐 X라고 치고 요게 하나 있는 거 Y라고 치면 요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XXX 초여성 증후군이 되고요. 얘랑 결합하게 되면 XXY에서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되는 것이야.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거 얘랑 결합을 하게 되면 터너 증후군이 생기는 거고 아무것도 없는 거랑 Y를 만나게 되면 사람이 태어나질 않아요. 태어나지 못해요. 아예. Y만 있는 거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럼 이건 이수성이에요? 그렇지. 이건 이수성을 얘기하는 거지. 염색체 중에 특정한 성염색체 하나만 비분리 현상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수성 돌연변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다음 3번. 성염색체의 수에 이상이 생겨 나타난 유전병만을 복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다운 증후군은 상염색체 이상이었지. 터너 증후군은 맞죠. 윌리엄스 증후군 아니고 에드워드 증후군도 아니고 고양이 울음 증후군도 아니고 클라인펠터 증후군. 답은 니은, 비읍 이 두 가지가 되겠네요. 이거 사람 이름들을 좀 외워야 돼. 우짤 수 없음. 4번 그림 가에서 라에 해당하는 염색체 구조의 이상을 각각 쓰시오. 자, 첫 번째 거 가를 보니까 A, B, C, D, E, F, G 쭈루룩 갔다가 옆에 거 보니까 D, E, D, D가 하나 더 들어갔어. 그러면 이거는 요 네 가지 중에 뭘까? 미소, 중복, 결실, 여기, 전자 이거 중에 어느 걸까? 중복이죠. 그쵸? 더 들어갔으니까 중복. 그 다음에 나는 A, B, C, D, E, F, G가 옆에 보니까 B, C, D, E, F, G가 됐어. A가 하나 사라져버렸네? 그러면 이 네 가지 중에 뭘까요?
결실이 되는 거죠. 결실이 뭐 사라진다는 뜻이야. 열매 맺는 거 아니고. 아니 괜히 결실 그러니까 왠지 열매 맺는 느낌 나잖아.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사라지는 거야. 없어지는 거. 그다음에 다는 A, B, C, D, E, F, G가 A, B, C, D, F, E, G. E하고 F가 자리가 바뀌었지. 요거 좀 헷갈리는데 자리가 바뀐다. 그럼 위치가 바뀐다. 그래가지고 여기가 요거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야. 여기가 해당하게 되는 것이고 전주화를 나타내기 위해선 반드시 염색체가 2개씩 나와야 돼. 지금 여기는 보면 그 앞에까지는 1개씩 나왔잖아. 염색체가. 1개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저렇게 바뀌었어요. 1개 안에서 바뀌는 걸 얘기한 거지. 3가지는. 근데 전주화라고 하는 건 2개의 염색체가 나오는 거야. 2개의 염색체가 나와서 거기 보면 A, B, C, D, E, F, G, H라는 녀석이 있었고 LMN, OP, QR이라는 녀석이 있었는데 QR 부분이랑 GH 부분이 서로 자리를 바꿔버린 거야. 상동 염색체가 아닌데 어? 두 개만요? 거기 보면 이 A, B, C, D, E, F, G, H라는 거에서 GH 부분이랑 이쪽 오른쪽에 있는 것 중에서 QR이라는 부분이랑 서로 자리가 바뀐 거잖아. 이거는 서로 다른 염색체 사이에서 교차가 일어난 거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전좌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이게 다하고 라하고 뭐가 다른지를 잘 봐야 돼. 여기하고 전자가 헷갈릴 수 있거든. 솔직히 중복이랑 결실은 틀릴 수가 없어. 그냥 단어 뜻만 알아도 중복인지 결실인지는 얘기할 수 있다고. 그런데 여기랑 전자는 가끔 헷갈릴 수가 있어요. 여기라고 하는 건 한 염색체 내에서 위치가 바뀌는 거. 전자는 서로 다른 2개의 염색체에서 끝이랑 끝이 교차되는 거. 근데 서로 다른 염색체가 상동 염색체가 아닐 경우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 특히나 전주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정도까지 하고 이제 그 다음은 염색체 안에 있는 유전자 하나하나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지금까지는 염색체라는 이 커다란 덩어리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봤던 거예요. 자, 그럼 한 10분 쉬고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앞에서는 염색체 자체에 이상이 있는 경우를 봤고 이번에는 염색체 속에 위에 얹혀져 있는 유전자에 문제가 있는 경우, 즉 DNA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유전자 돌연변이. 유전자의 본체가 DNA죠. DNA인데 그 DNA 사슬, 염기 서열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거. 그러니까 DNA라 그러면 A, G, C, T 요 네 가지잖아.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해가지고 네 가지가 막 순서대로 쭈르륵 나오는데 이 사슬 자체에 조금 문제가 생긴 거야. 사슬 자체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순서가 이제 뭐 단백질을 만들어내는데 거기 이제 아미노산의 순서에 따라서 단백질의 성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그 염기 서열 AGCT 순서가 바뀌게 되면 전혀 다른 단백질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이야. 그래서 그 예로 이제 밑에 나오게 되는데 유전자 돌연변이 예라고 해서 낫 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고 해서 적혈구는 원래 어떤 모양이니? 약간 도넛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중간이 약간 오목하잖아. 물론 뚫려 있는 건 아니고요. 뚫려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게 이제 원래 적혈구 모양인데 이게 낫 모양이라는 거야. 낫이 어떻게 생겼니? 이렇게 해가지고 칼날이에요. 이거 벨 때 쓰는 거 낫이잖아. 그 낫 모양이라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겸형이라고 됐어. 겸형 적혈구라고 했는데 겸자가 바로 한자로는 낫을 겸이라고 불러. 그래서 이제 겸형이라고 옛날에는 불렀었어요. 이 적혈구 모양 자체가 거기 사진에 보면은 약간 이렇게 무슨 뭐 왕꿈틀이에 나올 것 같이 생긴 그런 모양으로 적혈구가 길쭉한 모양이 돼버린다는 거죠. 원래 이렇게 윗부분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모양이 아니라 이런 모양이 되면 사실 얘가 적혈구의 역할을 하기는 해. 적혈구의 역할이 뭐니? 원래 폐에서부터 기체 교환을 통해서 산소를 거기다 붙여가지고 온몸으로 이렇게 운반시켜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주 역할이잖아. 근데 낫 모양 적혈구도 그런 식으로 산소를 운반을 하기는 하지만 일반 적혈구에 비해서 그 역할이 그 성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거지. 현저히 떨어지게 되고 또 한 가지는 동글동글한 모양이 아니라 길쭉길쭉한 모양이다 보니까 지나다가 이 모세혈관 같은 곳에 모세혈관은 굉장히 굵기가 가늘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걸치작거리면서 혈액이 흐르는데 방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동글동글하면 굴러서 계속 흘러갈 텐데 그게 아니라 길쭉길쭉하다 보니까 흘러가다가 자꾸 이렇게 걸치적거리는 그런 문제점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일단 원인을 보면은 헤모글로빈이라는 게 이 적혈구의 주성분이잖아. 주성분인데 얘 이제 철분 이용해가지고 만드는 녀석이야. 철분 이용해서 만드는데 단백질이죠. 어쨌든 이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종류와 서열을 결정하는 유전자 이상이 생겨서 아미노산 중에 하나가 바뀐 거야. 그 밑에 보면 이제 정상 적혈구의 헤모글로빈 분자, 그래서 1번부터 시작해서 7번까지 발린, 히스티딘, 류신, 트레오닌, 프롤린, 글루탐산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게 정상적인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라고. 얘네들이 전부 다 하나하나가 아미노산의 이름이야. 아미노산의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고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정상적으로 동그랗게 나오게 되는데 낫 모양 적혈구의 헤모글로빈 분자는 뭐가 구성이 되냐? 1번부터 7번까지 중에 다른 건 6개는 다 똑같은데 6번이 잘못 들어간 거지. 6번이 원래 글루탐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발린이 들어가게 되면 모양 자체가 이렇게 찌그러져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염색체를 검사해가지고는 몰라. 염색체를 검사해가지고 문제가 있다 없다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앞에서 배웠던 뭐 염색체 숫자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염색체에서 위치가 뭔가 바뀌었다. 이거는 염색체를 분석해가지고 알 수 있는데 여기서는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생기는 거는 핵형 분석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고 실제로 이 증상이 나타나야 그제서야 이제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었구나 라고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수명이 짧으니까 써도 금방 죽어서 상관 안 써도 되지 않나요? 응? 수명이 짧으니까요. 그냥 그대로 둬도 되지 않나요? 그런데 하루에 만들어낼 수 있는 적혈구의 수가 한정적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적혈구가 좀 부족한 거야. 숫자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도 산소 운반 기능도 좀 떨어져. 근데 얘가 다 나쁜 건 아니야. 다 나쁜 건 아니야. 이 적혈구, 요런 적혈구가 장점이 하나 있어. 뭐 사실 아주 되게 중요한 장점이긴 한데 얘가 우리 열대지방에 가면은 사람들이 무슨 병에 걸려서 많이 죽냐면 말라리아에 많이 걸려 죽지.
말라리아, 모기에 물려가지고 전염되는 병 있잖아요. 열 많이 나고 하는 거, 고열 생기는 병. 그거 있잖아. 말라리아에 걸리는데 이런 겸형적혈구를 가진 사람은 말라리아를 되게 가볍게 넘어가거나 아예 말라리아 안 걸려. 왜요? 글쎄요, 저도 그 완전 원인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경험점이 있긴 있어. 이걸 갖고 있게 되면. 그래서 뭐 그거는 학교에서 뭐 주로 문제에 나오지는 않는데 거기에도 없긴 없더라고. 없긴 없는데 하나 적어두면 뭐 그냥 흥미거리 삼아서 이게 꼭 나쁘기만 한 건 아니다라는 정도. 그래서 그렇게 열대 지방 말라리아가 많이 이렇게 창궐하는 지역 있잖아. 그 지역에 가보면 겸형적혈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은근히 많아. 우리나라에선 되게 드물거든. 적응이요? 아무래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살아남아서 자소를 많이 낳은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라리아가 많이 유행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환경에 살아남기가 좋았고 그래서 자손을 조금 더 아무래도 많이 낳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그래서 열대지방에 가면 겸형적혈구를 가진 사람이 은근히 좀 있어. 은근히 있고 그 다음에 고산지대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 쥐약이겠지. 고산지대 산소 안 그래도 희박한데 이런 거 갖고 있는 사람이 갔다가는 호흡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일상생활까지는 뭐 크게 무리가 없을 수도 있는데 운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뭐 심폐기능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좀 쉽게 피로해지고 되게 힘들어하죠. 빈혈 증상 나타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생기게 돼요. 자, 그래서 난 모양 적혈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왜 생긴다고요? 아미노산의 종료와 서열이 잘못돼. DNA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미노산 종류와 서열이 잘못돼서 이런 게 생기는구나. 그게 바로 유전자 돌연변이구나. 그 정도를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닐케톤요증이라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녀석이 이제 페닐케톤요. 이름도 어렵다. 페닐케톤요. 자, 이건 어디서 끊어 읽으면 되냐면 페닐에서 한번 끊어 읽고 케톤에서 한번 끊어 읽으면 돼요. 이 페닐이라는 거랑 케톤은 다 화학 물질 이름이야. 페닐이라고 들어봤지? 뭐 페닐 알라닌 이런 거 들어봤니? 아, 그래요. 페닐이라는 화학 물질이 있고요. 케톤이라는 것도 화학 물질이야. 화학 물질인데 그 다음에 뇨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뇨는 오줌이란 뜻이야. 페닐이랑 케톤이 오줌에 나오는 증세. 그걸 페닐케톤 요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몸속에 원래는 이게 그 분해를 해야 되는 효소가 있어야 되는데 효소가 없는 거야. 무슨 페닐알라닌이라는 녀석을 원래는 타이로신이라고 하는데 타이로신으로 바꾸는 그런 효소가 정상인에는 다 있어. 정상인에는 있어가지고 페닐알라닌 자체가 오줌으로 나오진 않거든. 그런데 이 페닐케톤요증이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 페닐알라닌을 바꾸지를 못해. 타이로신으로 바꾸지 못하고 그래서 체내에 자꾸 페닐알라닌이 축적이 돼. 배설이 안 되는 거야. 배설이 안 되다가 페닐알라닌이 자꾸 축적이 되다 보면 이제 그 몸속에서 페닐케톤이라는 물질로 바뀌어요. 이 페닐케톤이라는 물질이 바뀌게 되는데 얘는 이제 몸속에 쌓이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독성 물질이 된다는 거죠. 특히 이제 신경계를 손상시키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페닐케톤요증이 있으면 페닐알라닌을 먹으면 안 돼. 아예. 페닐알라닌이라는 게 사실 그 아미노산의 일종이거든. 아미노산의 일종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게 들어있는 음식을 뺀 그런 분유라든지 그런 거를 직접 팔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어디더라? 그 분유 회사 중에 유명한 데 있잖아요. 남양인가 매일인가. 뭐 하여튼 거기에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이 페닐케톤요증을 갖고 태어난 아기들이 한 10,000명 정도가 된다 그래. 그 한 해 10,000명까지는 안 되는 것 같다. 한 해 수천 명 정도 된다 그래. 그래서 걔네들 같은 경우는 특수 분유를 먹어야 되는 거야. 특수 분유. 그냥 일반 분유를 먹으면 이 페닐케톤요증 때문에 사망해. 죽어. 신경계 손상에 의해서 죽게 되거든. 그래서 그런 페닐알라닌 성분을 아예 다 완전 제거한 그런 분유를 따로 팔아. 따로 파는데 대신에 그거는 그냥 마트 같은 데서 구하려고 그러면 못 구하고 거기 분유 회사에서 직접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딸내미가 이제 페닐케톤요증이다. 그러면 특수 분유를 나한테 팔아라 라고 하면 이제 택배로 보내주는 거지.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 페닐알라닌을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되고 게다가 그 수요가 막 몇만 명씩 몇십만 명씩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걸 만드는 게 사실은 이 수지타산은 안 맞아. 수지타산은 안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한테는 페닐케톤요증 이것 때문에 죽는 애들도 있거든. 그래가지고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돈을 떠나서 그렇게 해서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더라고. 평생. 평생 페니랄라닌을 제한해야 돼. 그래서 그 뭐 분유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른이 될 때까지도 계속해서 못 먹는 음식들이 되게 많아. 못 먹는 음식이 많고 실수를 먹었다. 그러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페닐케톤이 실제로 오줌 속에 포함이 돼서 나오게 되잖아.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보통 오줌은 누고 나면 노랗잖아. 노랗거나 아니면 뭐 투명한 거에 가까운 그런 색깔이 보통 정상이잖아. 그런데 공기 중에 나오게 되면 오줌이 까맣게 돼. 까맣게 변해. 페닐케톤이 산화가 되면서 까만 색깔 물질로 바뀌거든. 그래서 페닐케톤 요증이 있는 아이들의 오줌을 받아놓으면 잠깐 이렇게 공기 중에다 놔두면 그게 까매져. 안 먹었는데도요? 아니 그 페닐알라닌이 쌓여가지고 페닐케톤이 나오기 시작하면 나온 채로 사면 되잖아요. 나오는 채로 못 산다니까요. 페닐케톤이 어느 정도 쌓이면 그때부터 이제 신경계 손상이 시작이 돼가지고 자꾸 계속 회복이 안 돼요. 신경계 손상은 한 번 손상되면 회복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비가역적으로 죽는 거죠. 그래서 증상은 정신지체와 간질이 나타나면 소변이 공기 중에서 검은색으로 바뀐다. 이런 문제가 생겨요. 심하면 죽어요. 간질이 뭐예요? 간질 모르냐? 뇌전증이라고도 얘기하는 건데 발작을 일으켜. 갑자기 잘 있다가 쓰러져서 거품 물고 쓰러지면서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이상한 방향으로 관절이 꺾이고 그런 것들. 뭐 그 엑소시스트 같은 데 나오는 이 귀신 들렸다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 근데 간질 환자인 경우에는 그런 현상이 실제로 나타날 수 있어. 꺾이면 안 되는 방향으로 관절이 꺾이는 거지. 그런 현상도 일어날 수 있어요. 왜 그 상태가 되면 원래 우리 몸은 사실 엄청나게 큰 힘을 낼 수 있어. 큰 힘을 낼 수 있는데 그렇게 냈다가는 우리 몸이 망가지니까 정신이 있는 동안엔 그 정도까지 힘을 안 쓰는 거거든. 근데 정신을 잃게 되면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힘을 발휘해서 팔이 이렇게 뒤로 꺾인다든지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아니 그냥 이렇게 경련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그렇게 꺾일 수도 있다는 거야. 간질 환자가 일부러 이렇게 꺾는다는 게 아니고 그래요. 쓰러져요. 간질 발작이 일어나면. 자, 그런 것들이 페닐케톤요증이고 요것도 원인은 그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처럼 단백질을 합성하는 그 아미노산 서열이 잘못돼 가지고 효소가 안 생기는 거야. 페닐알라닌을 분해하는 효소가 안 생겨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알비노라는 거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알비노라고 들어봤니? 알파치노도 아니고 알비노라는 거 있는데 이거는 뭘 뜻하냐면은 사람한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동물한테도 나타나는데 색소가 완전 멜라닌 색소가 안 생기는 거야. 그래서 홍채가 하얀색이야. 눈이 하얗고 눈썹도 하얗고 머리도 하얗고 피부도 하얗고 다 하얘. 새하얀 사람이 나타나는 거지. 대신 동공은 시커매. 동공은 시커먼데 동공은 다행히도 조그맣게 요 중간에 있는 그 부분은 시커먼데 홍채부터 시작해서 온몸에 눈, 피부, 머리카락 이런 데서 색소 결핍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얗게 된다는 얘기야. 하얗게. 피부도 완전 하얗게. 속까지 하얀 사람. 속눈썹도 하얗고 다 하얘. 전체적으로 다 하얘. 입술은 뭐 조금 빨갈 수 있는데 나머지 부분 피부는 다 하얗게 이렇게 되고. 우리에서 다른 뭐 케찹을 뿌리는 음식들 거 아니에요? 사람 피부에다 케찹을 뿌린다고? 탈색 뭔 소리지 이거? 아니에요? 아예 그 색소를 만들어내질 않는 거야. 색소를 만들어내는 효소가 생기지가 않아가지고 색소가 안 생기는 그런 걸 알비노라고 하고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도 알비노 있거든.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니라 동물들도 알비노가 있어. 그래서 완전 새하얀 악어 이런 거 본 적 있냐? 그 악어로 만든 악어 가죽 핸드백이 그렇게 비싸대. 악어 가죽으로 이제 핸드백 만들잖아. 핸드백 만드는데 알비노 악어를 잡아가지고 그걸로 핸드백을 만들면 정말로 너무너무 희귀해서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하더라고. 뭐 여튼 그래요. 그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거 가지고 죽을 건 아니고 죽을 병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불편한 거 있어. 뭐냐면 햇빛 같은 데 노출이 되면 사실 햇빛이 강한 나라에서는 대부분 피부 색깔이 어둡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 알비노가 강한 햇빛에 노출이 되면 피부병이 생기기가 쉬워. 화상이 있기도 쉽고 피부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확률이 되게 높아. 색소가 부족해가지고 피부를 제대로 보호를 못하는 거지. 일단 겉보기로 딱 티가 나. 뭐야?
알비노야? 그래서 이렇게 온몸이 다 하얘요. 쫙 다. 아주 필요한 딱 조금씩 빼고는 다 그냥 하얀색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사람이. 요즘에는 흰머리 나오는 것도 알고 아유 그거랑 상관없어요. 돼요. 알비노는 태어날 때부터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고 계속 그래요. 근데 이것도 완전 알비노가 있고 약간 좀 덜 그런 사람이 있고 그래. 그래서 완전 순수한 알비노는 되게 드물지. 되게 드물고 그런 경우에는 진짜 되게 무서울걸? 눈동자에 홍채가 하얀색이라고 생각해봐. 동공 요만큼만 보여. 눈이 이따만한데 다 하얀색이라서 흰자랑 구분이 안 되고 중간에 동공만 요만큼만 까만색이면 얼마나 무섭겠냐? 눈동자가 요만하게 보인다니까? 이만하게 보여야지 정상인데 요만하게 보인다니까? 아니요. 제가 직접 본 적은 없고 네이버에 사진 알비노를 검색해 보세요. 알비노 검색해 보면 지금요? 여러 가지 사진들이 마구마구 나와요. 알비노를 한번 검색해 볼까요? 알비노. 두둥. 모델은요. 그러네요. 오, 야, 얘는 그래도 눈동자 홍채 부분은 좀 색깔이 있네. 근데 봐봐. 머리카락부터 시작해가지고 피부랑 다 하얗지. 눈썹도 하얗고. 근데 혈색이 좋다? 생각보다 혈색이 좋구만. 오, 이 밑에 보니까 아주 그냥 하여튼 다 하얘요. 하얗게 되는 거죠. 눈동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너무 깊은 건가? 아닌데 눈동자도 원래 심하면 홍채까지 하얗게 태어나. 여기 글씨에 보면 흔히 알비노라고 불리는 백색증은 멜라닌 색소의 분포와 합성 대사 과정에 결함이 생겨 색소가 감소하는 유전 질환으로 백색증을 가진 사람은 피부와 머리카락, 눈썹, 심하면 홍채까지 하얗게 태어납니다. 근데 이게 백인들이 알비노가 생기면 지금 여기 보면 대부분 원래 백인 애들이 알비노가 생긴 거잖아. 근데 흑인종에서 알비노가 나오게 되면 되게 참 힘들어. 아니 백인은 원래 하얀데 조금 더 하얗게 되는 정도란 말이야. 그런데 황인종이나 흑인에서 알비노가 나오게 되면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랑 너무 크게 튀게 나오기 때문에 좀 살아남기가 좀 힘들었던 아프리카에도 흑인들도 알비노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 저는 흑인인데 알비노라서 하얘요 이럴 수 있어. 그렇게 되면 그 뭐 흑인 특유의 생김새인 입술이 좀 두껍다든지 아니면 머리가 이렇게 꼬불꼬불하다든지 그런 성질은 그대로인데 색깔만 하얗게 되는 거야.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다 봤으면 다시 돌아오세요. 다른 거 검색하지 마시고. 자, 알비노까지 했고요. 다음에 낭성섬유증이라는 것이 있어요. 낭성섬유증. 뭐 아주 중요한 건 아닌데. 낭이라고 하는 게 주머니야, 주머니성. 이러니까 더더군다나 잘 모르겠죠? 우리 몸에 있는 장기 중에 주머니 모양으로 생긴 장기들이 꽤 많아. 위장부터 시작해서 간도 그렇고요, 폐도 그렇고요, 뭐 이자 이런 것들 대부분의 장기들이 다 주머니 모양으로 생겼지. 그래서 주머니 모양으로 생긴 장기들에서 섬유증이라 해서 그 점액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야. 그래서 거기 보면 증상이 폐, 간, 이자 등에서 과도한 점액이 분비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일상생활에서 좀 불편함을 겪고 심하게 되면 좀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그런데 그런 것들도 다 이 유전자 돌연변이 예라는 거죠. 5번에 나오는 거 헌팅턴 무도병. 무한도전 좋아하냐? 헌팅턴 무도병이라는 게 있는데 헌팅턴은 사람 이름이야. 헌팅턴은 이 병에다가 어떤 병이다라고 이렇게 명명한 사람 이름을 딴 거고 헌팅턴은 그렇고 무도병이라고 하는 거는 무한도전병이 아니고 무도라는 게 춤이야 춤. 춤 무자에다가 무슨 도자냐? 춤 무자에다가 밟다? 그래. 스텝 밟는 거야. 춤추는 스텝. 이게 왜 그러냐면 증상이 뭐냐면 얘가 몸의 움직임을 통제를 못해. 몸을 제대로 못 가는 거야. 못 가놔서 계속 이러고 다녀요. 그래서 그걸 보고 춤추는 것 같다. 그래서 무도병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지. 아니 진짜로 몸의 움직임을 통제할 수 없고 기억력과 판단력이 없어지는 등 치매 증상이 나타나는 그런 건데 이거는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건 아니고 보통 이제 나이가 들면서 나이 많이 먹었을 때 아주 낮은 확률로 이런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 다른 생각 가지고. 나이 스텝이 너무 현란했냐? 그래요.
이 병에 걸린 사람은 몸을 통제하지 못해 춤을 추는 것처럼 흐느적거린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밑에 초파리 여러 가지 돌연변이가 나오게 되는데 원래 야생형 초파리라고 하면 눈이 빨갛고 원래 한 쌍의 날개를 가지는 게 기본인데 눈의 색깔이라든지 아니면 날개의 형태 이런 것들이 돌연변이에 의해서 되게 잘 일어나거든. 초파리가 돌연변이가 되게 잘 일어나는 편이야. 인간하고 비교를 하면 초파리가 엄청 돌연변이가 잘 일어나죠. 그래서 얘가 유전 연구에 많이 사용되는 이유가 뭐냐면 한 세대가 워낙 빨리 태어나서 뭐 하루 이틀이면 새끼가 아니라 알을 낳을 수 있고 그다음에 알도 금방 부화하고 그래서 한 세대가 워낙 짧기 때문에 그렇고 기르기도 뭐 있겠어. 그냥 음식물 쓰레기만 조금만 놔두면 그냥 초파리 막 생기는데 과일 같은 거 이렇게 놔두면 어디서 나타나는지 모르게 초파리들이 막 드글드글하지. 그러니까 얼마나 키우기가 쉽겠어요. 그래서 연구하는데 좋고요. 그 다음에 한 번 알을 낳으면 수천 마리씩 막 이렇게 낳지. 그렇기 때문에 자손도 많고 돌연변이 개체도 되게 다양하게 옆에 보면은 뭐 흰색 눈, 막대 눈, 야, 눈 모양이 막대 모양으로 생겼나 봐. 막대 눈, 흔적 날개, 검은색 몸, 아주 그냥 돌연변이도 엄청 다양해요. 각 돌연변이가 어떤 유전자 이상으로 나타나는지 얘네들이 유전자형 자체가 복잡하지가 않아. 아무래도 고등동물이 아니다 보니까 유전자 개수 해봐야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래서 이미 초파리 부분은 어느 정도 그 유전자 지도라는 게 다 밝혀져 있는 상태야. 색깔이는 파리는 뭐예요? 똥파리? 아, 그냥 파리 종류가 다른 거야. 파리 종류가 다른 거고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보는 건 약간 좀 시커먼 색에 가깝잖아. 시커먼 색이랑 회색이 생각하니까 더럽네. 자, 회색 줄무늬 같은 거 있는 그런 애들 말고 이렇게 완전 광택 나는 똥파리 그런 것들도 있잖아. 그건 파리 종류가 다른 거야. 종이 다르고 종이 다르다 보니까 좋아하는 먹이가 조금 달라. 그래서 그런 애들이 동물의 분변 이런 거 좋아해서 똥파리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유전병의 진단과 치료. 지금 유전병을 두 가지를 배웠어요. 뭐 염색체의 문제로 해서 생기는 돌연변이, 아까 쉬기 전에 했던 거. 그 다음에 지금 쉬고 나서 했던 유전자, 염색체 위에 놓여있는 유전자의 문제가 생기는 유전자 돌연변이. 이렇게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거 둘 다 유전병이야. 자, 그러면 일단 유전병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이 이제 선천적인 경우가 많아. 선천적인 경우가 많다 보니까 임신을 했을 때 이미 검사를 해.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어.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초음파 검사를 하지. 그 초음파 검사는 임신했을 때 한 2주일이나 3주일마다 한 번씩 병원에 가. 계속 임신 기간 동안. 병원에 갈 때마다 이제 초음파를 하는 거지. 초음파 해가지고 아기가 잘 자라고 있는지, 사이즈는 잘 크고 있는지, 그리고 외부 그냥 보기에 뭐 이렇게 좀 기형이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대신에 초음파 검사로 유전병을 많이 알아내지는 못해. 뭐 당연하겠지. 그냥 겉보기만 보는 거니까. 그렇죠? 주요 방법은 양수 검사랑 육모막 검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이제 양수 검사라고 하는 거는 사실 양수 검사보다 육모막 검사부터 먼저 얘기를 할게요. 육모막 검사라고 하는 건 언제 한대? 거기 조그마한 글씨로 보통 임신 8에서 10주 사이에 실시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지. 표에 보면 돼 있죠? 그래서 이걸 먼저 해. 이걸 먼저 하고 이걸 먼저 하면 얘는 뭘 하는 거냐면은 그 주사기 끝을 이렇게 쭉 해가지고 길게 해가지고 넣고 아기가 아직 커지기 전이잖아. 아직 커지기 전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이제 육모막이라고 해서 육모막이 어디냐면 태반이랑 그 사이에 있는 것이야. 태반 옆에 붙어 있는 그쪽을 육모막이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이 육모막 부분을 조금 일부 채취를 하는 거야. 일부 채취를 해가지고 채취를 하는데 육모막이랑 그 다음에 태아랑 유전자형이 똑같아. 유전자형이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체랑은 달라. 모체랑은 다르고 태아하고 유전자형이 같기 때문에 육모막을 일부 조금만 채취를 해가지고 그거를 분석을 하는 거야. 핵형 분석을 해가지고 염색체 수는 정상인지 뭐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육모세포는 태아의 몸을 이루는 세포들과 유전적으로 동일하므로 이 검사를 통해서 태아의 이상을 진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초음파 검사를 하다 보면 처음에 이제 아기가 마치 무슨 뭐 올챙이 같이 생긴 거에서부터 시작하잖아. 그거에서도 이제 목 부분이 나타나거든. 목 부분이 나타나는데 목 두께가 이 두께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된다. 그러면은 유전자 이상을 의심을 하도록 그런 식으로 기준이 돼 있어. 기준이 돼 있어서 그런 식으로 두꺼운 부분이 나중에 이제 뭐 다운 증후군으로 나타나거나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만약에 초음파 검사에서 그런 게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육모막 검사에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정밀 검사로 추가로 하는 게 양수 검사야. 양수 검사는 다 하는 건 아니고 양수 검사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의심이 되거나 아니면 산모가 나이가 많다라거나 그런 경우에 이제 추가적으로 하게 되는 검사인데 이거는 보통 임신 14에서 16주니까 적어도 한두 달 정도 더 있다가 한다는 거지. 육모막 검사보다. 양수에 떠 있는 태아의 세포를 채취하여. 양수가 뭐니? 이렇게 아기를 감싸고 있는 막이 있어요. 그걸 양막이라고 그러는데 그 안에 액체가 들어있지. 액체가 들어있고 아기는 그 안에서 이렇게 헤엄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게 이제 양수예요. 양수를 직접 뽑아낸다는 거야. 어떻게? 주사기로. 배에다가 주사기를 꽂아요. 배에다 주사기를 꽂아서 양막을 뚫고 뽑아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기한테 위험이 있을 수 있어.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 보면은 검사하는 그 그림이 나와 있죠. 초음파로 아기가 어디 있는지 봐가면서 주사기를 조심스럽게 넣어서 양수를 조금 채취를 하는 거야. 이 막은 안 터져요. 주사바늘로 찌르는 정도로는 안 터져요. 그걸 막 이렇게 찢는다 이러면 당연히 터지겠지. 하지만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알아서 조심스럽게 잘 해요. 그래서 요거는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건 아니야.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건 아니고 약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고위험군이다 그런 경우에만 이제 하게 되는데 양수에 이제 그 태아의 세포가 둥둥둥둥 떠다니겠지. 그렇죠? 몸에서 이제 태아에서 조금 이렇게 떨어져 나온 부스러기 같은 것들이 양수에 섞여 있단 말이야. 섞여 있고 그 상태에서 그거를 이제 채취를 해서 배양을 하는 거지. 배양을 하고 나서 핵형 분석을 하면 조금 더 이제 그 자세한 이상 같은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육모막 검사가 기본 검사라고 생각하고 양수 검사가 좀 더 정밀한 검사다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해두면 되겠어요. 둘 다 핵형 분석이랑 유전자 분석 합니다. 핵형 분석이라고 하는 건 염색체 수, 모양 이런 거 보는 게 핵형 분석이고요. 그다음에 유전자 분석이라고 하는 건 DNA 염기 서열 자체가 이상이 있는 부분은 없는가 그런 거를 보는 그런 검사가 되겠죠. 이 두 가지 검사를 주로 해요. 두 가지 검사를 하고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딱 나오기를 염색체가 47개입니다. 다운증후군입니다. 그럴 수 있잖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뭐 낮은 확률이긴 하지만 정상적인 사람에서도 그렇게 자손이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부모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죠.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아기가 이 선천적인 기형이 있는 경우, 기형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된 경우, 이런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잖아. 확인이 된 경우 낙태를 할 수 있어요. 합법적으로 낙태를 할 수 있는데 보통 뭐 낙태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낙태를 하지 않고 그래도 우리가 낳아서 키우겠어요 그러면서 낳아서 키우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거는 뭐 선택에 따라 달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되게 진짜 가슴 아플 거야 아마. 그렇게 되겠죠. 뭐 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태아 상태에서 검사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신생아 검사가 있어요. 신생아 검사, 애가 태어나자마자 하는 검사가 있어요. 아이가 태어난 후 간단한 검사를 통해서 유전병을 진단할 수 있는데 특히 페닐케톤요증 이거는 태어나자마자 바로 검사를 해. 왜냐하면 애가 태어나서 분유를 먹는데 그때까지는 애가 뭐 이상이 있는지 아닌지 이 페닐케톤요증이 겉으로 봐서는 모른다고. 겉으로 봐서는 모르는데 아무 분유나 먹였다가 애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해. 그렇기 때문에 애기한테 젖을 먹이기 전에 그리고 분유를 먹이기 전에 먼저 태어나자마자 거의 바로 요 검사를 해요. 검사를 하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체열하거나 그러진 않아. 그러진 않고 간단하게 그냥 상피세포 정도만 있어도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전병이 확인이 되면 너 페닐케톤요증이야 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페닐알라닌을 안 먹이는 거지. 페닐알라닌이 없는 것만 먹여가지고 지적 장애를 예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힘들지. 그것도 살아가는데 참 힘든 일이야. 먹을 거 골라 먹어야 된다는 것도. 그 다음에 보인자 검사. 이거는 뭐냐면 임신을 하기 전에 내가 우리 집 내력이 유전병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혈우병이 있는데 내가 이거 임신해가지고 제대로 된 애가 나올까요? 뭐 이런 것들을 미리 가계도 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러면 당신이 애를 낳았을 때 혈우병인 애가 나올 확률이 몇 프로입니다. 이렇게 먼저 이제 검사를 하는 거. 그거를 보고 보인자 검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야. 이거는 임신하기 전에 하는 거예요. 가계도를 분석해서 부모가 특정 유전병의 열성 대림 유전자에 대해 보인자인지의 여부를 검사한다. 유전병의 가족력이 있는 부부들이 임신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도와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유전병 진단에 관한 부분이고 그러면 유전병이라고 해서 전부 다 전혀 못 고치냐? 아니야. 유전병이지만 고칠 수 있는 병도 있어.
뭐예요? 이런 희소식이. 거기 보면 유전자 치료라는 게 나오잖아. 그렇죠? 유전자 치료 요거는 지금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부분인데 얘가 바이러스 있잖아. 바이러스 중에 우리 몸에 그다지 뭐 해를 별로 안 끼치는 바이러스들도 있어. 뭐 바이러스라고 무조건 몸에 들어가서 다 병을 일으키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바이러스의 성질인 단시간에 엄청나게 빨리 증식할 수 있다.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바이러스에 있는 DNA 자체를 어떻게 정상 유전자가 들어있는 녀석으로 교체를 해버리는 거야. 바이러스 안에다가 그걸 넣고 그거를 환자의 골수세포에다가 직접 주사를 하는 거야. 뼛속에다가 주사를 하는 거지. 엄청 아프겠죠? 당연히 아파요. 뼈를 깎는 고통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주사를 하게 되면 몸속에 들어가서 그 바이러스가 증식을 해. 증식을 해서 천만 뜻밖에도 얘가 환자의 골수세포 감염되어 있는 이 백혈병 같은 데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거든. 백혈병이면 골수세포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 그 문제가 있는 골수세포를 정상적인 유전자로 치환을 해버리는 그런 거를 기대를 한다는 거야. 기대를 한다는 거고 100% 되는 건 아니야. 100% 치료되는 건 아니고 일단 이렇게 해서 치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 정도야. 현재까지는. 그래서 그 유전자 치료의 방법이라 그러면 정상 유전자를 바이러스에 삽입해서 몸속에 직접 주입하거나 정상 유전자가 삽입된 세포를 이식해서 유전병의 원인이 되는 비정상 유전자를 정상 유전자로 치환하겠다. 그런 치료 방법이 있다는 거야. 있다는 거고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나 낭성 섬유증 등은 비정상 유전자를 정상 유전자로 교체해주면 치료가 가능하대요. 그런데 얘네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교적 가벼운 애들이야. 비교적 안고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고 진짜로 이제 문제가 되는 뭐 백혈병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이 방법을 쓸 수 있거든. 쓸 수 있는데 좀 거기 밑에 보면 이제 장단점이 나와요. 선천적인 유전병이나 암, 혈우병 등 난치성 질병의 치료가 가능하긴 한데 단점은 여기는 뭐 일부 환자라고 돼 있지만 많은 환자들이 면역 거부 반응. 그러니까 들어오면 그 바이러스를 이제 우리 몸에서 나온 게 아니야 하면서 백혈구가 다 잡아 먹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우리 감기 걸렸을 때 감기가 낫는 것처럼 애써 넣어줬더니 그 바이러스가 몸속에서 증식을 못하고 다 이렇게 우리 몸 면역 체계에 의해서 다 죽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그 다음에 그것 자체가 들어갔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그죠? 장기 이식도 아무나한테 다 되는 거 아니잖아. 다른 사람 장기가 들어왔는데 이거 우리 몸에 있던 장기 아니야 그러면서 거부해버리면 거기가 썩어버리잖아. 그런 거랑 비슷한 반응이 생길 수 있다는 거야. 이것도 면역 거부 반응이라서 그 부분을 우리 몸에서 야 이거 외부에서 침입자야 그러면서 다 죽여버려. 정상적인 골수까지도 다 죽여버리는 그런 반응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치료를 안 하니만 못한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생기고 그 다음에 백혈병 같은 것들도 생길 수 있고요. 성공 확률이 아무래도 낮고 정상 유전자로 치환된 체세포의 수명도 걔네들도 다 죽어버리잖아. 죽어버리고 분열하는 과정에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유전병을 치료할 수는 없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부분은 조금 발전이 되고 있는 중이고 아직까지 뭐 완벽하게 정복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 정도가 이제 사람의 돌연변이와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크게는 염색체 숫자 이상 그리고 유전자 자체 이상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된다는 것. 그리고 염색체 이상이라고 하면 염색체 수가 이상하거나 구조가 이상하거나 그렇게로 나눠볼 수가 있었죠. 왜 또 갑자기 계속 실실 웃는 거야?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돌연변이 이야기하니까 웃기냐? 자, 다음 유전자 돌연변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시오. 핵형 분석을 통해 진단할 수 있다? 아니에요. 염색체 돌연변이어야지 핵형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유전자 돌연변이면 핵형 분석이란 건 염색체 숫자나 모양을 보는 거야. 따라서 알 수가 없어요. 유전자 돌연변이는. 그러니까 이게 두 종류라니까. 염색체 돌연변이랑 유전자 돌연변이랑 두 가지라고. 그래서 두 번째는 DNA 염기서열 이상으로 발생한다? 맞죠? 그게 유전자 돌연변이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X선, 방사선, 화학물질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다? 맞아요. 2번 다음은 어떤 유전병에 대한 설명이다. 헤모글로빈 합성과 관련된 유전자 이상이야 염색체 이상이야? 낫형. 그렇지. 유전자 이상이죠. 유전자 이상으로 헤모글로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중 하나가 바뀌어 비정상적인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져서 적혈구가 난 모양으로 변하는 유전병을 난 모양 적혈구 써놓진 않았네요. 낫 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고 합니다. 옛날 이름이 짧고 좋았던 것 같아. 겸형적혈구. 낫 모양 그러니까 왠지 좀 이상하잖아.
아닌가? 자, 3번. 유전자에 이상이 생겨서 나타나는 유전병만을 복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알비노 맞죠? 낭성 섬유증 맞고 맞아요. 그다음에 터너 증후군은 뭐야? 염색체 이상이죠. 그다음에 헌팅턴 무도병 맞고요. 에드워드 증후군, 고양이 울음 증후군 이 두 가지는 다 염색체에 관한 내용이니까 기억, 니은, 리을을 골라주면 될 겁니다. 다음 사람의 유전병 진단 방법과 이에 관련된 설명. 양수 검사는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뭘까요? 니은이에요, 니은. 양수 검사는 니은으로 양수에 포함된 태아세포를 채취하여 염색체의 수와 구조를 조사한다. 초음파 검사는 디귿. 영상을 통해서 태아의 외형적인 기억 여부를 진단하는 거고. 육모막 검사는 태반 조직의 일부를 채취하여 핵형을 분석하는 그런 검사가 되겠습니다. 5번 유전자 치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 비정상 유전자를 정상 유전자로 치환하는 것이다. 맞죠? 맞고 정상 유전자를 바이러스에 삽입해서 체내에 주입하는 방법이 있다. 맞아요. 다음에 정상 유전자가 삽입된 세포를 골수에 이식하여 유전병을 치료하면 자손에서는 유전병이 나타나지 않는다. 아니에요. 이게 되면 아까 뭐 체세포의 수명이 한정되어 있어라는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지. 체세포 분열만 해도 정상적인 세포가 아니라 지금 그 뭐 걸려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녀석이 자꾸 늘어난다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치료에 그 효과가 오랫동안 지속되기가 힘들다라는 게 치료의 효과도 오랫동안 지속 안 되는데 당연히 자손에는 치료가 돼서 나올 리가 없죠. 그래서 X가 돼요. 다음에 4번. 정상 유전자가 삽입된 체세포의 수명이 제한되어 있어 모든 유전병을 치료할 수는 없다. 맞네요. 그래서 OOXO 해주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사람의 돌연변이 하고요. 집에 가서 이 유전 단원 정리를 한번 차근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1등급 만들기 73페이지까지 73페이지냐 63페이지냐 까지 4페이지까지. 65인가? 네. 그러네요. 65페이지까지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봐요, 여러분. 빠이.